통화수합의 작동 원리와 의미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통화수합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적절한 협상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통화수합은 통화주권을 미국에 내주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축통화의 신비벗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이 통화수합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코 신비한 제도가 아닙니다. 경제 논의에는 괜히 어렵게 포장된 신비화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신비의 안개를 걷어보려 합니다. 달러 패권의 실체, 총보다 계좌망. 기축통화가 되려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종이돈인데 왜 달러만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달러 패권의 진짜 힘은 무기에서가 아니라 결제 계좌망, 즉 뉴욕 연준이 관리하는 거대한 은행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뉴욕 연준에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좌에 각국의 달러 준비금 잔고가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점은 이 잔고는 현금을 입금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장부상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국제거래는 실제 달러 지폐가 오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 화폐의 대부분은 계좌 잔고 형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국조차도 유통되는 달러 지폐는 전체 달러 총량의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디지털 계좌 상의 숫자입니다. 즉, 국제결제란 뉴욕 연준 내부 장부의 숫자 이동일 뿐입니다. 달러의 힘은 바로 이 장부 시스템, 즉 결제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장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필요하지요. 미국은 달러를 쓸 수 있는 통로 자체를 통제함으로써 세계 금융의 혈관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통화수합이란 무엇인가? 통화수합은 흔히 한국이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뒤 같은 환율로 되돌리는 계약입니다. 한국은행은 원화를 제공하고 그에 맞춰 뉴욕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받습니다. 이 달러는 한국은행이 뉴욕 연준에 보유한 계좌에 잔고 증대로 나타납니다. 만기가 되면 다시 원래의 통화를 돌려줍니다. 따라서 통화수합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단기 통화 교환 계약, 즉 당신의 돈을 잠시 믿고 쓰겠다는 신뢰의 협약입니다. 거래의 실제 구조. 이 거래가 체결되면 한국은행의 장부에는 달러 자산이 늘었다는 항목이 생기고 그에 대응해 원화 부채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연준의 장부에는 원화 자산이 늘고 달러 부채가 기록됩니다. 만기일이 되면 서로 원래의 통화를 돌려주고 장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형식상 외환수합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신용을 교환하는 장치, 즉 서로에게 당신 돈을 잠시 믿고 쓰겠다는 신뢰의 계약입니다. 담보와 신뢰. 연준은 외국 중앙은행에게 따로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가 정부와 중앙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담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이렇게 받은 달러를 국내 시중은행들에 공급할 때는 담보를 받습니다. 그때는 은행으로부터 국채나 우량 채권을 받는 것이죠. 즉 연준과의 거래는 신뢰로, 국내 거래는 담보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상설 스왑라인, 상시 접근권. 일본은 미국과 상설 스왑라인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접근권을 뜻합니다. 이것을 달러 발권권의 공유라고 하긴 어렵지만 일본은 엔화를 내고 언제든 달러를 교환해 쓸 수 있는 권한, 즉 달러 결제 시스템 안쪽의 문을 항상 열어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본은 결제 네트워크의 내부 파트너가 된 셈이며 그 덕분에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를 거의 겪지 않습니다. 엔화의 국제적 위상. 엔화가 준기축 통화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상설 스왑라인의 존재가 그중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막대한 대외 순자산, 깊은 채권 시장 등을 갖고 있어 스왑라인이 그 위에 더해지면서 엔화의 국제 신뢰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의 통화수합 경험.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시기에 미국과 한시적 금액 제한형 수합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각각 300억 달러, 600억 달러였습니다. 이 수합은 위기 때 달러가 마르는 사태를 막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수합이란 달러 네트워크에서의 일시적 연결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현실적 제약.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약 70%가 달러 자산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 구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국채나 예치금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즉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화 가능한 달러는 약 2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200억 달러가 한계라고 밝혔는데 이 말은 바로 이런 구조를 알고 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외교적 허세.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진지한 협상처럼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협상 전술, 일종의 후려치기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의 실제 여력은 2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3,500억 달러는 애초에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발언은 달러 결제 구조에 대한 무지이거나 혹은 의도적인 정치적 압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이런 과장된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 수합 추진의 의미. 한국이 일본과 같은 상설 수합 라인을 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위기 대응을 넘어서 국제결제 네트워크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시적인 달러 접근권은 대외 투자 여력을 높이고 비상시에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통화주권 논란 오해와 진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수합을 맺으면 통화주권이 침해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수합은 어디까지나 선택 가능한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이 원할 때만 발동할 수 있고 금리 결정이나 통화 발행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합은 달러 결제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통로, 즉 주권의 확장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왜 해외 투자를 원하나? 최근 미국이 해외 자본, 특히 한국과 일본의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도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면 미국은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금융시장의 달러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재정 정책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통화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연준의 역할. 통화 수합의 실제 주체는 미국 재무부가 아니라 연준입니다. 연준은 외국 중앙은행의 통화를 자산으로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의 국가부채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합의 확대나 상설화 여부는 경제 논리뿐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신뢰에 의해 좌우됩니다. 달러 유입의 국내 경로.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달리 말해 한국은행의 뉴욕 연준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면 한국은행의 외화자산이 늘고 그만큼 시중은행의 원화준비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이 원화를 기업과 개인에게 지급하죠. 결국 달러 유입, 중앙은행 자산 증가, 국내 원화 공급 확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달러가 들어왔다의 실제 과정입니다. 마무리. 달러 네트워크 문 앞에서. 통화 수합은 결국 달러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적 접속권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 문 안에 들어가 있고 한국은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수합 구조를 확보하느냐는 단순한 외환위기 방어책이 아니라 국제 금융 질서 속 한국의 위상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통화 수합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